피고인 한준혁, 박명자 살인 은폐 및 유산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정. 방청석에서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모습을.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 하지만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 평범했던 어느 가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한옥. 아니, 정확히는 살아남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아침 한약을 다리고 치매에 걸린 아버님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 그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한약을 다리는데 2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아직도 약 안 올라왔어? 지금 올라갑니다, 어머니. 저는 서둘러 한약을 쟁반에 담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노크도 없이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는 며느리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게 몇 시인데 이제 와? 식겠잖아. 한약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약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맛이 영 이상해. 다시 다려와.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안방에서 남편 한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이번 달 안에 유원장 문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랑 상의는 했고, 응, 걱정 마,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들은 척하면 안 됩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은 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기술 덕분이었으니까요. 1층 작은 방 시아버지 아버님이 계신 곳입니다. 문을 열자 소변 냄새와 오래된 공기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은 언제나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진이에요. 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82세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를 포기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매일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떠먹여 드리는 동안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끔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대답은 없겠지만 그때였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한준혁, 네. 아버지? 아드님 부를까요?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손을 닦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고 소나기의 힘도 풀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비가 왔어. 그날 그 사람이 봤어. 그는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의 파편들. 치매 증상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알버트의 눈빛 그 안에는 단순한 혼란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알버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준혁 내 아들이 아니야. 단순한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엔 그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남편 한준혁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장롱먼지 쌓인 책상 그리고 침대 밑에서 삐져나온 낡은 가죽 표지. 저게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1985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의 일기장. 페이지를 넘기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야. 절 15일 현장 사고. 그가 모든 것을 봤다. 와이프가 말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다음 페이지 찢겨져 있었습니다. 8월 3일 끝났다.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일까? 그 아이를 한준혁을. 다음 페이지도 찢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있어. 이 집에, 이 가족에게 뭔가 끔찍한 비밀이 있어. 침대 위에서 아버님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 전 묻어버렸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 윤서진 30년 전 진실을 쫓다가 무너졌던 그 여자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와 식탁에 앉았고 남편 한준혁도 신문을 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 커피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데워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더 이상 30년 전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한준혁이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류 작업 끝내야 해요. 알아. 이번 주 안에 처리하자. 변호사한테는 내가 연락할게.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작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숨기렴.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30년간 해온 대로 고개 숙인 며느리 윤서진. 밤에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쫓는 기자 윤서진. 아버님의 일기장을 처음 발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그것을 제 방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조금씩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잉크는 발에 있었고 찢겨진 페이지들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뭔가 더 큰 것이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대기업 비리를 파헤치다 협박당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날의 분노,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세월에 대한 울분. 이번엔 달라. 일기장에 남아있는 페이지들을 정리하며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추려냈습니다. 1985년 7월 15일 현장 사고 목격자, 그 사람 박명자의 결정 한준혁,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문장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는 거실, 책장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북을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리해둔 아버님의 전성기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1980년대 건설 붐 시절 알버트는 대형 건설사의 임원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성북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 작업반장 실종. 1985년 7월 16일자 7월 16일. 일기장의 7월 15일 다음 날이잖아.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부실공사로 추정되는 현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 작업반장이 사고 직후 실종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 달 후 그의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되었다는 후속 기사. 익사, 추정. 하지만 아버님의 일기장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봤다. 저는 오래된 기자 본능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저는 알버트의 방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랍장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선한 남자.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1984년 여름 김재현 반장과 함께. 김재현 저는 그 이름을 스마트폰에 검색했습니다. 1985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작업반장의 이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현이, 미안해. 내가 옳았어. 내가.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김재현이 누구예요? 아버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놀라울 정도로 또렷해졌습니다. 며느리, 네, 아버지 저예요. 재현이를 찾고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어. 아버지, 김재현이 누구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옳았어요. 부실공사라고 폭로하겠다고. 하지만 와이프가, 시어머니가 뭘 했어요? 그녀가 날 시켰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회사를,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아버지, 그럼 김재현은?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불이 켜지고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재빨리 아버님의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잠꼬대를 하셔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머님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향했습니다. 김재현이 찍힌 그 사진, 그 사진을 어디서 찾았죠? 서랍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다가 정리.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 당신 요즘 이상해요. 자꾸 아버님 방을 기웃거리고 혹시 뭘 찾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아버님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돌본다. 어머님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집에 살면서 이제 와서 열심인 척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아요. 어머님은 바닥에 사진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며느리, 특히 당신같이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은 더더욱. 얹혀 산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간 이 집의 하인처럼 살았던 제게 하는 말이 얹혀 산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방으로 들어가요. 밤중에 남의 방 뒤지고 다니는 건 버릇이 안 좋아 보여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는데 침대 위에서 아버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며느리, 그 여자는 위험해요. 그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있어, 그날의 일을.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말대로라면 그녀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985년 7월 15일 현장 붕괴 사고 발생. 사실 이 작업반장 김재현이 부실 공사를 알고 폭로하려 함. 사실 3 어머님이 아버님을 시켜 무언가를 했음. 사실 4 김재현은 한 달 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이건 살인이야. 그리고 사고로 위장된 살인. 저는 펜을 든 채 멈췄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40년 전 일이고 일기장도 절반이 찢겨져 있고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녹음.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기자 시절 사용하던 소형 녹음기. 아직도 작동하는지 확인차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됐어. 어머님이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녹음하면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30년 전 진실 앞에서 도망쳤던 윤서진은 죽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아버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어요? 응, 거래처 미팅 있어. 밤 10시쯤 들어올 것 같아. 좋아. 남편이 출근하고 어머님이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아버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아버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며느리,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라니. 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재현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7월 15일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현장이 무너졌어요. 기둥이 부실했거든요. 재현이가 계속 경고했는데 회사가 무시했어요. 재현이는 증거를 모았어요. 설계도 자재 명세서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이프가 날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 가족이 망하길 원하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재현이를 불렀어요.
밤에 한강 둔치로 그리고 밀었어요. 술을 먹인 뒤에 강물에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 당신은 기자였죠?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나는 알아요. 30년 전 당신 기사를 봤어요. 진실의 목소리 탐사팀 윤서진 기자. 이럴 수가. 그 기사가 묻힐 때 나도 관련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압력을 넣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 사건도. 미안해요. 당신의 인생도 내가 망쳤군요. 아버님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 연희를 위해서라도. 그의 소나기가 풀렸고 호흡은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정신이 다시 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제 인생을 망친 그 사건. 그 뒤에도 이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이제야 알았어. 저는 녹음기를 꼭 쥐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또 아버님 방에 있었어요? 네,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요즘 부쩍 열심히네요. 30년 동안은 귀찮아 하더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꼬리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방심하세요. 어머니, 이제 곧 끝이니까.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고백이 담긴 이 작은 기계. 이것은 단순한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진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사건의 진실. 그때 내 기사를 묻은 것도 이 집안이었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30년 전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1994년 대한건설 비리 의혹, 탐사보도, 기자 윤서진의 미완성 기사. 오래된 기사 아카이브가 떴습니다. 제 이름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윤서진 맞아 나였어. 기사는 발행 직전 취소되었고. 저는 알 수 없는 압박에 시달리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도망치듯. 이제야 알겠어. 왜 남편이 그때 갑자기 나타났는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기자를 입막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며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30년을 이렇게 산 거야.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익힌 투명인간 기술이 이제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윤서진은 늘 거기 있었고, 늘 조용했고, 늘 순종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그는 매일 밤 10시쯤 그곳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유원장 수정 건네. 아버지 서명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명을 처리한다고? 치매 환자니까 필적이 좀 흔들려도 문제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사흘 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가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모든 재산이 우리 명의로 넘어와요. 어머님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서명은? 여기요. 남편이 펜을 들어 서류 위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이름을? 이건 위조야, 유원장 위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으로 설정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서명을 위조하는 장면, 어머님이 지켜보는 장면. 모두 담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마음에 걸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도 이제 곧. 그래. 치매가 더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지.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자연스럽게. 혹시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서진이요. 걱정 마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던 여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자꾸 아버지 방을 들락날락해서 혹시 뭘 알아챘을까봐. 뭘 알아요? 설령 알아도 뭐 어쩌겠어요. 증거도 없고 누가 그 여자 말을 믿겠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문틈에서 물러나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증거가 없다고? 누가 내 말을 안 믿는다고? 제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1, 아버님의 살인 고백 녹음. 증거 2, 남편의 유언장 위조 현장 사진. 증거 3, 유언장 위조 모해 녹음. 증거 4, 1985년 사건 신문 기사. 증거 5, 아버님의 일기장 일부. 하지만 아직 부족해.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28배 패기 넘치던 기자 윤서진. 진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 하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협박 전화, 미행,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행 직전 취소된 기사. 그 후 만난 남편, 따뜻해 보였던 그 사람. 이제 쉬어도 돼요 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 전부 거짓이었어. 저를 포섭하기 위한 함정, 위험한 기자를 무력한 며느리로 만들기 위한 계획. 그리고 저는 그 계획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돼. 남편도 시댁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집에서도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서랍 속 기자증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나는 기자였어. 진실을 쫓는 사람이었어. 그 정체성을 되찾는 거,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버님의 방을 청소하다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진 낡은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젊은 시절의 어머님과 남편을 닮은 남자.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아이를 부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우리 준혁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재현? 김재현. 아버님이 죽인 그 사람? 저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1984년 가을, 박명자와 재현, 그럼 남편 한준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한준혁은 어머님과 김재현 사이의 아이였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아버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김재현을 죽인 것입니다. 친아버지를 죽였어. 남편의 친아버지를 아이러니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사진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탁. 어머님은 반찬 투정을 하고 남편은 신문을 보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숨겨진 과거를,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범죄를. 며느리, 김치가 싱거워. 다음부터는 소금을 더 넣어.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어머니, 당신이 40년 전에 한 일. 여보, 내일 골프 가는 거 잊지 마. 알았어. 알고 있어. 당신이 지금 아버지 재산을 훔치려 한다는 거.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아버님에게서 더 명확한 증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편 한준혁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른다는 것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다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한준혁이 TV를 보고 있고 2층에서는 어머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켰나?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30년을 살았지만 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창밖을 바랐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야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는 건 또 다른 증인이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복도를 걷는 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30년간 투명인간으로 살았던 여자, 이제 그 여자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자 윤서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문자,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남편 한준혁? 아니면 어머님? 아니면 제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둠 속 정원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본능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일단 계획대로 움직이자 저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1층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아버님.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며느리, 당신이군요. 평소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료하고 정확한 발음, 정신이 돌아오셨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고요? 아버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간 거짓말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저는 문을 닫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윤서진 기자님. 제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30년 전 그 기사를 쓰려던 사람. 어떻게? 내가 막았으니까요. 회사 이사회를 통해서 압력을 넣었어요. 당신의 기사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역시 그랬어. 왜 그러셨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니, 정확히는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평생 그 여자의 꼭두각시였어요. 사랑했으니까. 맹목적으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84년 제 와이프 박명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상대는 우리 회사 작업반장 김재현.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한준혁은 네, 재현의 아들이에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사랑했어요. 제 와이프 박명자를. 그리고 한준혁도. 내 아들은 아니었지만 정은 들었으니까. 아버님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985년 7월 현장 붕괴 사고가 났어요. 재현이 예측한 대로였죠. 그는 몇 달 전부터 경고했어요. 부실공사라고. 하지만 회사는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가 폭로하려 했던 거군요. 아, 네. 재현은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설계도면, 자재수불부, 회계장부까지. 언론에 제보하기 전날 밤, 와이프가 저를 불렀어요. 아버님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말했어요. 당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재현이 입을 열면 회사도 망하고 우리 가족도 파탄난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나는 재현을 불렀어요. 밤 9시 한강 둔치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현은 왔어요. 날 믿었으니까. 나는 소주를 샀어요. 함께 마시자고 했죠. 재현은 계속 말했어요. 사장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요라고. 나는 그의 술에 수면제를 탔어요. 와이프가 준 것이었죠. 재현이 잠들자 강물에 밀었어요. 강물에 7월이었는데도 물은 차가웠어요. 재현은 저항도 못했어요. 어머 세상에.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시신이 발견됐죠. 익사. 술에 취해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났어요.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썼으니까. 아버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재현이 모았던 증거들, 그것도 와이프 박명자가 처리했어요. 그의 집에 침입해서 다 가져갔죠. 그리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후 당신이 나타났어요. 윤서진 기자. 우리 회사 비리를 파헤치려는 제 와이프는 또 말했어요. 막아야 한다고. 그래서 제 인생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알고 있나요? 자기 출생에 대해서 아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와이프가 철저히 숨겼으니까.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10년 전쯤 아들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혹시 알게 된 건 아닐까 싶어요. 아버님, 남편과 어머님이 지금 유언장을 위조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이용하려는 거겠죠. 막아야 하지 않아요? 막는다고 해서. 어머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죄인이에요. 살인자, 재산,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당신은 기자였죠? 진실을 쫓는 사람. 네, 부탁해요. 재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가 옳았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추악한지. 하지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도 나는 상관없어요. 아버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0년간 자유로웠던 게 더 큰 벌이었으니까.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김재현의 조카입니다. 남자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숙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진실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사라졌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죠. 그럼 당신이 문자를 보낸 사람?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6개월 전부터 이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숙부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숙부가 죽기 전 저희 집에 증거 하나를 보관해뒀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김민준이 가방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숙부가 녹음한 대화 파일이에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내용. 증거가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약했어요. 40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도 문제였죠.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김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를 돌보고 조사하고 녹음하는 걸. 그래서 확신했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겠군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증거를 대조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준의 USB에는 결정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14일, 어머님과 아버님이 김재현을 처리하기로 모의하는 내용? 저희 녹음기에는 알버트의 상세한 고백 그리고 남편의 유언장 위조 증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셋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누구지?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네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당신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군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닥쳐요! 어머님이 소리쳤습니다. 30년간 먹여주고 채워준 게 이렇게 배신하라고 한 거예요? 배신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증거를 묻고 제 인생까지 망친 게 당신들인데 배신이라고요? 어머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알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힘들게 살인을 저지르면서요? 그때 김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자 씨, 저는 김재현의 조카 김민준입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현의 조카. 네. 그리고 저는 지난 6개월간 당신들을 감시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요. 어머님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들! 이럴 수는 없어! 그녀가 복도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당장 내려와! 들켰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40년 전의 살인부터 30년간의 거짓, 그리고 지금의 범죄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여자의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